문변의 시선 2부 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문호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쟁 이야기 해볼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에 PD 수첩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2명이 지난 2년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해서 아동학대 고소, 손해배상 청구, 각종 정보공개 청구, 민원 제기 같은 것을 이어오면서 담임 선생님이 6번이나 교체가 되고요. 네. 사실상 학급 운영이 전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이 들으신 분들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아마 체감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피해를 보시지만 또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그 학급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마침 또 지난달에 아동학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생님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 사안부터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학교 이야기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그 반 학생의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담임 선생님은 수업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소송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아동학대 같은 민원이 반복되다 보면 선생님으로서는 위축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교육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혹시는 내가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이에게 아동학대다라고 하면서 나를 신고하진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선생님께서 1심,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네요. 근데 네.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PD 수첩에 나온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인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이 학생이 오전에 있었던 발표 수업,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 노래 율동 활동 이런 거에 전혀 참여를 안 했고요. 점심시간이 돼서 급식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러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야 일어나 라고 하면서 이 아동의 팔을 잡고 좀 잡아당긴 거죠. 일으켜 네. 세우려고요. 근데 결국에는 일으키지 못했어요. 아이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해서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이 학생의 어머니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은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들하고 급식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이를 일으키려고 팔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동학대다라고 신고가 됐고 1,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뭐 CCTV가 있었을까요? 영상이? CCTV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CCTV 영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마도 네. 진술로 아이의 진술로. 네,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좀 그런 건 1심, 2심에서는 유죄였네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신체적 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 정말 아동 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좀 궁금합니다. 드시죠? 네. 아동학대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우리 아동복지법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팔을 잡아당긴 것이 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일단은 이 학생으로서는 팔을 잡아당겨서 너무 아팠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네. 선생님도 본인이 이 아이의 팔을 잡아당긴 것은 맞다라고 진술로 인정은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신체의 한 부분을 잡고 유형력을 행사했다라는 데에서는 이제 그 진술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긴 것이 이제 검찰이 보기에는 아이를 또 아프게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성인인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서 네. 유형력을 행사해서 아이를 고통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겠죠. 네. 그리고 1, 2심도 이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됐었던 사건이에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행히도 이게 신체적 학대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난 네. 겁니다. 저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의 팔을 왜 잡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식사하자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니까 밥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을까. 저도 이제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금방 말씀하신 게 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이게 아, 원심을 이제 그렇습니까? 뒤집은 것의 근거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일단은 이것이 정당한 교육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봤고요. 선생님이 아동을 체벌하거나 아프게 할 의도로 잡아당긴 것이 아니잖아요. 네.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또 이렇게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잡아당기지 않고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고서는 이 아이를 지도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네. 혼자 교실에 남아있겠다는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예, 이날 이 학생은 컨디션이 극도로 안 좋았을까요? 왜 다 참여를 안 하고 식사까지 거부를 했네요. 발표 수업에서 발표자로 뽑혔다고 해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런 발표 같은 수업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이었어서 네. 그 본인이 발표를 하는 것에 좀 부담을 느껴서 아.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보기에는요. 네네. 근데 이 정도로 아동 학대라고 이제 고소까지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질 것 같고, 그럼 이제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되면 또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생하고 학부모에게 올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선생님들께서 학생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특히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심지어는 엎드려서 자고 있는 학생을 흔들어 깨우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저하실 만큼 그 정도로 네.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아이가 조금 고통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로는 보지 않겠다라는 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보면 확립되었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법원 판결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영향을 주겠군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 사건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을 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에서 아동이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진술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네.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특히 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 전문기관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아동의 의견을 지지하는 의견서 같은 걸 제출하기 때문에 이걸 외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아. 기소유예라는 것은 뭐냐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아요. 재판을 받진 않지만 이 범죄 자체는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재판으로, 법원으로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결정이어서 무혐의가 아니거든요. 네. 조금 억울한 면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번 판결 같은 이제 이 기준이 제시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무혐의로 처리해도 되겠다라는 좀 그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신체적 학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 고소한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건데, 현장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더 많이 문제되는 것이 정서적인 학대거든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학대라는 것이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들어보시면요. 네.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네. 정의가 돼 있습니다. 넓네요. 듣기에 어떠세요? 폭이 굉장히 좀 넓어요. 어떤 게 정서적 학대인지 개념이 잘 안 떠오르시잖아요. 그냥 애들이 기분이 상했다 그러면은 정서적 학대로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금방 하신 것 중에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냐라고 해서 일선에서 하는 말이 네. 이 정서적 학대는 사실상 기분 상해죄다. 라는 말도 있어요.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이냐.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자조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학대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고소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서적 학대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근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지도 목적으로 이제 호랑이 그림이 옐로 카드, 레드 카드를 들고 있는
이제 그림을 붙여놓고 네. 레드카드 옆에 이름이 붙으면 교실 정리를 좀 하게 하는 규칙을 사용한 선생님이 있는데 네. 이 선생님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가 이제 됐어요? 되실 뻔했어요. 어. 고소가 되셨고 근데 무혐의는 아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는 죄는 되는데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은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셔서 이 불기소 결정이 아니죠. 기소유예 처분에 기소유예도. 대해서 취소 결정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까지 가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말만 들어도 아득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같은 거 받으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단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범위가 넓은 죄 때문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죠. 아니 레드와 옐로우에 청소하는 이 정도도 지도를 못한다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됩니까? 또 그 반 학생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네네, 제가. 대처가 사실은 첫 번째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고소된 그 아동학대건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히 방어를 하셔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야 네. 그 이후 절차를 밟아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 입장이 유리해지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고소나 고발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일 때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일을 해보면 선생님들 너무 고통스러우시지만 어떻게 학생도 있고 한데 맞아요. 학생의 부모님을 이렇게 고소까지 하느냐 해서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드셔도 참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세 번째로는 이 정도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고소할 정도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사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럴 때에는 좀 부당한 간섭을 선생님한테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침해했다. 교육활동 보호심의위원회 회부해서 적절한 예. 조치 받으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하면 됩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학부모나 학생에게는 어떤 조처가 내려집니까? 일단 우리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이 침해를 한 경우에는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처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약하게는 뭐 사과나 교내봉사, 사회봉사부터 가장 네. 강한 처분은 전학, 퇴학까지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학부모의 경우에는 처분이 조금 비교적 경미해요. 그래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처분이 있습니다. 네. 들으시면 처분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생각 드시죠? 그러게요. 아니 네. 학부모가 문제는 다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는데. 사실은 예. 이 올해 교원지휘법이 개정돼서 학부모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진 것이지 원래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진 방향입니까? 방향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과도한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맨날 하는 것도 습관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학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일부 보호자들이 부당하게 민원 제기를 너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실제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도 너무 어려움을 겪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네.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것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바로 옆에서 뵀었거든요. 이 선생님을 정말 1, 2년 동안 아무 생활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은 무죄였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학생 내 딸 아들을 맡겨놓고 그 선생님들께 이렇게 하시는지 물론 나쁜 선생님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내 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자제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